유로파 리그 결승전을 앞둔 맨유와 토트넘은 리그 37라운드에서 나란히 패배를 했습니다. 양팀은 결승전을 앞두고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래 토트넘 37라운드는 맨유보다 이틀 뒤에 경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협회 측에서 이례적으로 토트넘의 요청을 받아들여주면서 경기 일정도 맨유와 같아졌고, 양팀이 상대하는 팀들은 아스톤빌라와 첼시로 이 두 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이어서 승점 3점을 위해서 이 경기에 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토트넘과 맨유의 입장은 어떨까요? 토트넘은 143년 만에 최다패를 경신하는 걸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맨유도 리그 16이라는 굴욕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오로지 5일 뒤에 유로파 리그 결승만이 중요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톤빌라에게 0대2로 패배를 했고, 맨유는 첼시를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역시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들의 레벨 정도로 인식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맨유의 패배는 감독들의 전략이 매우 달랐습니다. 먼저 맨유의 상황을 보면 토트넘보다 45분 늦게 경기를 치렀는데, 아모린 감독은 첼시 원정 경기를 유로파리그 결승전 시뮬레이션으로 정하면서 최정예 멤버를 출동시켰습니다. 붙박이 주전 오나나 골키퍼, 주전 루크쇼, 맥과이어, 린델로프, 도르구, 카세미루, 브루노, 마즈라이, 마운트, 아마드, 호일룬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가르나초, 우가르테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결승전을 대비한 라인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토트넘이 결승전에 상대할 라인업과 매우 흡사할 거라고 예상하면 됩니다. 첼시는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한다고 해도 자력으로 챔스를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하필 남은 두 경기가 맨유, 노팅엄이 되면서 5위 안에 들려면 무조건 두 경기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결승전을 앞둔 맨유를 만나는 것은 어느 정도 맘에 놓을 수 있었는데, 예상 밖으로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면서 첼시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전에 0대0으로 마치면서 양팀은 팽팽했던 건 맞지만 첼시가 7개의 슈팅을 한 반면 맨유는 단 1개였습니다. 이미 결승전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었죠. 맨유가 공격력이 리그 최하위인 만큼 골을 넣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라인을 잘 맞추면서 신중하게 경기하려는 태도를 첼시전에서도 보여줬습니다. 16위 팀이 4위 팀과의 대결에서 전반 0대0이면 잘한 거죠. 맨유의 베스트 라인업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맨유는 70분에 실점을 하게 됩니다. 리스 제임스가 공격 진영에서 미친 스텝을 밟으면서 맨유의 수비를 교란시켰고, 이어서 완벽한 크로스가 문전으로 향하자 쿠쿠렐라가 날아들어와서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진짜 골 퀄리티가 소름 돋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맨유는 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맨유는 첼시를 상대로 기대 득점값이 0.3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맨유에게 실점을 한다? 진짜 폭발할 것 같습니다. 맨유를 경계해야 하는 건 맨유가 유로파리그에서만큼은 골을 잘 넣었다는 건데, 첼시를 상대로 슈팅이 거의 없는 맨유라면 토트넘에게 희망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토트넘의 레벨이 현 첼시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5일 전까지는 그래도 토트넘의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되면 상위 레벨이라고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복귀하면서 공격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기도 하니까 맨유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했는데, 토트넘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전멸이 되는 충격 소식과 함께 이러면 첼시 중원에 비해 형편없는 토트넘인데, 맨유가 첼시에게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었지만 토트넘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아스톤빌라전에서 예상 밖으로 충격적인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리그를 완전 말아먹었는데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가동할 거라고 했는데, 솔직히 경기도 5일 남고 웬만한 강팀이라면 맨유처럼 라인업을 가동시키는 게 맞을 텐데 주전 70%를 쉬게 버렸습니다. 비카리오부터 포백, 그리고 중원 2명까지 2, 3선 주전을 쉬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솔랑키, 존슨, 히샬리소 다 쉬게 했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건 주전을 다 쉬게 했는데 32살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켰다면 이거 결승전에서 선발 제외인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쩌리들의 출전 경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전 상황을 알면
그런 말할 순 없죠. 네.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서 한 달 만에 복귀해서 30여 분간을 출전을 했고 경기 감각을 찾기 위해서 아스톤빌라전에 꼭 출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느냐만 중요했을 뿐이죠. 엔지 감독이 이미 최소 45분을 뛸 거라고 했었고 이번 경기에서 생각보다 긴 시간 70분을 소화했습니다. 토트넘 1.5군이 아스톤빌라 원정을 떠난 건데 이 경기는 승리보다 손흥민의 컨디션, 손흥민의 활약 여부만이 중요할 뿐인 경기였습니다. 상대가 지금 사우스햄튼도 아니고 챔스의 사활을 걸고 있는 아스톤빌라인데 1.3군을 출전시켰다면 승리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죠. 맨유보다 일찍 이 경기를 했고 엔지 감독의 의중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엔지 감독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출전만 하면 부상이 발생해 버리니까 차라리 결승전까지 보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경기를 포기하거나 100% 비주전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손흥민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하는 필수 경기이기도 했고요. 전반전은 의외로 잘 버텼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허용했지만 특별히 위험한 순간도 없었고 오히려 토트넘이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는데 손흥민이 최근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음에도 컨디션은 매우 좋아 보인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위협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도 나왔고 미드필드 진영에서 예리한 패스들 그리고 50여 미터를 질주하는데 상대 수비가 아예 포기해버릴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아스톤 빌라 수비를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골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베스트 라인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손발을 맞춘 선수들도 아니고 창의력 있는 패스들이 배달될 리도 없고 아스톤 빌라의 공격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60분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했고 73분에도 실점하면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르 대신 교체 투입된 비수마의 집중력이 좀 아쉬웠는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 부상당하면 모든 게 물거품 되는 거니까요. 네. 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전멸이 되면서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의 선발 출전이 거의 확실하고 절대로 연장을 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토트넘은 한 끗 차이만 부족할 뿐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 존슨, 솔랑키, 손흥민 이렇게 선발 출전한다면 맨유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라인업입니다. 아스톤빌라전에 몸풀기로 벤탄쿠르도 교체로 투입이 되었고 가장 큰 수확은 부상 없이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상 얘기는 진짜 제가 봐도 핑계는 아닙니다. 심지어 36라운드 보십시오. 양 팀이 큰 경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 한 놈이 콜리셉스키를 담궈버리면서 부상당하도록 만들었고 큰 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승전을 앞두고 수술까지 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손흥민도 다친 곳 없고 70분을 뛰면서 결승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 엔지 감독 인터뷰도 있었는데 경기 패배의 실망보다는 결승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은 목요일 새벽 4시 스페인 빌바오의 홈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5일을 푹 쉬고 경기하는 만큼 그 역사적인 토트넘 맨유의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활약하면서 공을 세웠던 걸 큰 선물로 보상받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한 것이 왕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